26년 3월 10일 플래닛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이 미션이 아주 명확하거든요. 요즘 뉴스피드 딱 열어보면 그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부동산 정비 사업 이면이라던가 네, 엄청나죠, 요즘. 맞아요. 그리고 막 천문학적인 자본이 오가는 건설 시장 현주소, 또 우리 일상하고 맞닿아 있는 크고 작은 사회의 안전 기사들, 이런 게 진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잖아요. 거의 정보의 홍수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정보들 속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굳이 그 귀중한 시간을 내서 수많은 기사들을 다 읽으실 필요가 없도록 저희가 대신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지식의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흩어진 파편 같은 팩트들을 모아서 거대한 큰 그림으로 조립해 주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아, 네.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이나 그 딱딱한 수치들, 아니면 뉴스 헤드라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찾아내는 건 언제나 흥미로운 작업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이 유독 좀 다이내믹하죠. 네, 유독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낡은 아파트 무수고 새 아파트 짓는 물리적인 건축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인간의 욕망, 수조원 대 자본의 흐름, 그리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법적 딜레마까지 오늘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첫 번째 주제부터 아주 뜨겁습니다. 바로 정비 사업 현장의 아수라장인데요. 아, 성수동이요? 네, 맞아요. 서울 한강변의 그 노른자 위, 성수 전략정비구역 4지구, 줄여서 성수 4지구 사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곳이 무려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어마어마한 규모죠. 예. 지하 6층부터 지상 65층까지 네. 총 1,439가구가 들어설 한강변 초고층 랜드마크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래서 건설사들 경쟁이 엄청 치열했죠? 맞아요. 대우건설이랑 롯데건설이 시공권을 따내려고 그야말로 사활을 걸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최근에 서울시랑 성동구청이 이 입찰 자체를 아예 무효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초유의 무효 처리가 내려진 핵심 이유입니다. 핵심 이유요? 네, 이게 단순히 대형 건설사들이 과열 경쟁을 하다가 선을 넘었다. 이런 것 이상의 행정적이고 구조적인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건설사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물론 양측 다 잘못은 했습니다. 시공사 임직원이 조합원들 상대로 개별 홍보를 하면 안 되는데 그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서울시 실태점검에서 적발되긴 했어요. 아, 개별 홍보를 했군요. 네. 하지만 관할청이 레드카드를 꺼내든 더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조합 측의 미숙한 행정 처리였습니다. 잠깐만요. 건설사 불법 홍보보다 조합이 더 큰 잘못을 했다고요? 아니, 1조가 넘는 사업을 이끄는 곳에서 대체 어떤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조합이 특정 건설사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기존 입찰을 번복하고 재공고를 내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거쳐야 할 대의원의 의결 절차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대위원회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쉽게 설명하자면 대의원회는 일종의 국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국가가 법을 바꿀 때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잖아요. 네네, 그쵸. 그것처럼 조합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의결을 무조건 거쳐야만 합니다. 공공이 지원하는 정비 사업에서 이런 절차적 정당성은 생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아, 근데 그걸 건너뛰었다고요? 네, 그냥 건너뛰었으니 서울시랑 성동구청 입장에서는 입찰 자체를 무효화하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와, 국가로 치면 아예 국회 패싱을 해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현장 공인중개사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바로 옆에 성수 1지구는 되게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 4지구는 이 사태 때문에 완전히 혼란에 빠져서 투자자들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한 결과죠. 리스크가 너무 커졌으니까요. 행정 절차 하나 우습게 여긴 대가가 1조 3천억 원짜리 프로젝트 시계를 멈춰 세운 거네요. 근데 전문가는 혼란하면 또 절대 빠질 수 없는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경기 성남 상대원 2구역입니다. 아니, 저 이 뉴스는 읽으면서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 시공사 교체건. 저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한국 재개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좀 극적인 사건이긴 하죠. 진짜 교체 과정이 한편의 코미디 같더라고요. 당초 조합이 DL-ENC랑 계약을 맺었는데 조합 측에서 그 상위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를 조교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했잖아요. 네, 조건이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조합이 홧김에 시공사 교체에 나섰고 단독 입찰한 GS건설로 바꾸기 위해서 총회 투표를 진행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아, 그 투표 결과 발표 말씀이시죠? 네. 투표 당일에 유튜브 라이브 중계에서는 찬성 75표, 반대 40표로 가결됐다고 방송이 나갔거든요. 근데 회의 다 끝나고 조합원들한테 발송된 공식 문자에는 찬성 61표, 반대 54표.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현장이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었죠. 당연하죠. 투표 조작 논란으로 경찰까지 출동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니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문자 투표도 아니고 수천억 단위 재개발 투표 결과가 이렇게 손가락 뒤집듯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상황이 워낙 황당하다 보니까 그 경찰 출동 에피소드에 사람들이 시선을 많이 뺏기는데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본질이요? 어떤 거죠? 바로 GS건설이 조합 마음을 돌리려고 던진 파격적인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GS건설이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자문 비용 15억 원을 자신들이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와, 김앤장 교형을요? 네, 심지어 기존 시공사인 DLENC가 계약 해지에 반발해서 소송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조합이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이 약 2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본인들 공사비에서 감액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0억 원 위약금을 대신 내준다고요? 아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기들 이윤을 깎아먹는 셈인데 왜 굳이 그런 출혈 경쟁까지 하면서 남의 사업장을 뺏으려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GS건설이 자금력에 넘쳐서 베푸는 호의가 절대 아니에요. 현재 건설 시장 전반에 퍼져 있는 극심한 수주 가뭄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아, 일감이 없어서요. 네, 일감이 너무 없다 보니까 경쟁사가 이미 선점한 사업장이라도 이런 법적 리스크, 거의 시한폭탄 같은 걸 끌어안고서라도 뺏어와야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다는 방증인 거죠. 그렇군요. 생존 싸움이네요, 완전히. 여기에 더해서 GS건설은 평당 공사비를 729만 원으로 고정하고 준공 때까지 물가 상승률 절대 반영 안 하겠다. 그리고 일감 분양가도 평당 4,500만 원 수준을 수용하겠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마지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엄청 달콤한 제안이네요. 근데 쫓겨나는 DLENC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가만 안 있죠. DLENC는 GS건설의 이런 금전적 지원 약속이 명백한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면 사업을 멈춰달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법원에 이 사업 진행을 일단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사업은 진짜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되는 겁니다. 수백억 원 페널티랑 소송전 불사하면서까지 벌이는 이 핏빛 수주전이 과연 어떤 선례를 남길지 지금 건설업계 전체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건설사들 진흙탕 싸움 보고 있으면 제일 답답한 건 정부일 것 같아요. 주택 공급 스케줄표를 쥐고 있잖아요. 속이 타들어가겠죠. 지금 서울 주택 공급의 약 80%가 방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런 민간 정배 사업에 기대고 있거든요. 현장이 법적 분쟁이나 절차 문제로 멈춰버리면 당장 몇 년 뒤에 여러분이 입주할 아파트 물량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구조잖아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현재 정책 입원자들이 겪고 있는 깊은 딜레마가 정확히 보입니다. 정부도 민간 동력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당근을 하나 제시했어요. 어떤 당근이죠? 공공기관, 즉 LH나 SH 같은 곳이 주도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참여하면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 그러니까 용적률을 최대 390%까지 대폭 올려주기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아, 390%요? 네, 더 높게, 더 빽빽하게 지을 수 있게 해줘서 건설사랑 조합의 수익성을 억지로라도 끌어올려주겠다는 고육지책이죠. 근데요, 전문가님. 정부가 주는 당근이 현장에서는 별로 안 달콤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시죠? 제가 취합한 데이터 보면요. 천호 A1-1구역 같은 경우 시공사를 못 찾아서 평당 공사비를 840만 원에서 86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근데도 결국 대우건설 한 곳만 단독으로 참석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태평 3구역, 여기도 평당 710만 원에서 735만 원으로 올려불렀는데 결국 유찰됐고요. 아니 정부가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겠다는데 왜 대형 건설사들은 입찰을 꺼리는 걸까요? 그게 용적률 상향이라는 게 결코 공짜 혜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적률 올려서 집 더 짓게 해주면 늘어난 면적의 상당 부분을 임대주택 같은 공공기여 형태로 국가에 반납해야 되거든요. 아, 다 가져가는 게 아니군요. 네. 게다가 최근에 시멘트나 철근 같은 원자재 가격 그리고 인건비가 엄청 폭등했잖아요. 평당 800만 원대 공사비로도 예전 같은 마진이 안 남아요. 조합은 분담금 줄이려고 공사비 깎으려 하고요. 맞습니다. 분양가는 억누르죠. 공사비는 깎죠. 결국 건설사 입장에서는 무리해서 수주했다가 적자 보느니 아니면 비용 맞추려다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이느니 아예 발을 빼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정책 의도랑 현장의 수지 타산이 심각하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민간 생태계가 마비되니까 결국 최후의 보류인 공공이 직접 지갑 열고 등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 이번에 LH 투자 규모 보고 진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LH 경기 남부지역본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무려 14조 원을 올해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14조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3만 6천 가구 착공 밀어붙이고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 보상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고요. 북부지역본부 역시 5조 6천억 원 투입해서 고양 창릉 등에 8,479호 공급하고요. 남북부 합치면 도합 20조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자금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14조 원, 20조 원이라는 돈은 단순히 아파트 몇 채 짓는 수준이 아니에요. 시장 전체의 인공호흡기를 다는 규모입니다. 인공호흡기요? 네, 민간 건설 투자가 얼어붙고 PF 시장이 완전 경색된 위기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만 건설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아,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 서민 주거 안정 위해서는 꾸준한 신축 공급이 필수적인데 앞서 본 성수동이나 성담처럼 민간 사업장들이 진흙탕 싸움으로 속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이 직접 막대한 물량 공세로 시장 밸런스 맞추려는 필수 불가결한 긴급 처방전이라고 봐야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점은요. 이런 거시적인 공공자금 투입 이면에서 서울이랑 전국 곳곳에서는 여전히 미래지도를 바꿀 초대형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세밀한 지역 맞춤형 개발들이 끊임없이 꿈틀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좀 시야를 넓혀서 전국을 스캔해보죠. 네, 속도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주목할 만한 모멘텀이 꽤 많아요. 먼저 서울 용산 신계동이랑 원효로 이가 일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거긴 어떤 이슈가 있나요? 이곳이 서울의 첫 민간 도심 복합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최근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계획안 보면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적용받아서 3000가구급 거대한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와, 여러분, 용적률 1300%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도심에서 흔히 보는 꽤 빽빽한 고층 아파트 단지들, 용적률이 보통 300% 안팎이거든요. 그렇죠. 300%만 돼도 상당히 고밀도죠. 근데 1300%라는 건 용산 한복판에 홍콩 뺨치는 초고밀도 수직도시, 진짜 쳐다보다 목이 아플 정도의 마철로 숲이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상상이 가시죠? 엄청난 스카이라인이 생기겠죠. 그리고 일기 신도시인 분당에서도 아주 재밌는 움직임이 있어요. 분당 정든마을 동아우성 아파트가 선도지구 지정되려고 주민들 모아놓고 뜨거운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현재 1982세대인 단지를 용적률 3득 50% 끌어와서 3,300세대의 매머드급 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아주 중요한 법적 패스트트랙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이요? 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2항을 보면요. 이런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될 경우에 전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일반적인 재건축 조합 안 만들고 기존의 조합이나 신탁사를 단독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아, 조합을 새로 안 만들어도 된다고요? 네, 보통 재건축에서 가장 피말리고 시간 오래 걸리는 게 조합 설립 과정이잖아요. 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그냥 건너뛸 수 있는 일종의 VIP 프리패스를 쥐어준 셈입니다. 아, 그래서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그 선도지구 타이틀을 따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눈을 좀 지방으로 돌려봐도 굵직한 사업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사업이 아주 뜨거운데요. 거기도 경쟁이 치열하죠. 네, 1,864억 원 규모인데 이게 턴키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턴키 방식, 말 그대로 열쇠만 돌리면 바로 쓸 수 있게 설계부터 시공까지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지어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만큼 고난도 기술력이 필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룡건설 산업이란 태영건설 간에 아주 진검승부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부산 지역도 빼놓을 수 없죠. 2,339억 원이 투입되는 백스코 제3전 시장 건립 입찰도 아주 화제입니다. 백스코면 부산의 상징 같은 곳이잖아요. 네, 원래 이 프로젝트가 자본력 앞세운 현대건설 참여가 되게 유력했어요. 근데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더 거대한 국책 사업에 집중하느라 현대건설이 발을 빼면서 상황이 재미져졌습니다. 오, 대형사가 빠졌군요. 네, 대형사가 빠진 자리를 두고 부산 연구기업인 HJ중공업 그리고 남광토건 건소시엄이 자존심을 건 정면 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된 거죠. 지역 중견 건설사들한테는 자신들 기술력이랑 설계 역량을 전국 단위로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건축물뿐만 아니라 철도 같은 혈관 뚫은 작업도 한창이더라고요. 국가철도공단이 올해 건축공사 및 설계에만 무려 5,400억 원을 발주한다고 합니다. 인덕원에서 동탄 복선전철 설계, 또 목포 차량기지 공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인프라 투자도 활발하네요. 근데 여러분, 이런 수천억 단위 메가 프로젝트만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구로구 월드빌라 소규모 재건축, 고작 157세대 규모지만 곧 사업 시행 인가 앞두고 해당 골목 풍경 바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작은 단위의 변화도 중요하죠. 떠온 도서관까지 도시 변화가 이렇게 크고 작은 스케일이 동시에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역동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아름다운 조감도, 수조 원의 예산안 이면에는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기업들의 피말리는 생존 게임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정부는 용적률 풀어주고 LH는 돈 쏟아붓고 전국구로 대형 공사 발주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건설시장 엄청 활기차 보이거든요. 겉보기엔 그렇죠. 근데 막상 이 거대한 수레바퀴 굴려야 하는 건설사들 속사정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라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그 속사정은 결국 우리들의 일상의 안전이랑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최근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서 대형 건설사들이 이사회를 어떻게 꾸리고 있는지 딱 보면 그들의 진짜 공포가 뭔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사회 구성이요? 네. 건설사라면 당연히 이사회에 혁신적인 건축 공학자나 기술 전문가를 앉혀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전직 노동부 장관, 국세청장 출신들을 사회이사로 영입하는 이른바 전관 영입 러시가 한창이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건물 튼튼하게 지을 궁리해야 할 건설사가 뜬금없이 전직 노동부 장관이나 국세청장을 모셔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분들이 시멘트 배합 비율 아시는 분들도 아닐 텐데요.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세무조사라는 리스크 때문입니다. 아, 리스크. 법안이 시행됐잖아요. 거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무 상태 악화되다 보니까 세무나 지배구조 리스크도 극도로 커졌고요. 그러니까 기술 전문가 대신 방패막이를 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건설사들이 새로운 혁신이나 공법 개발에 투자하기보다 당장 기업 오너를 구속이나 벌금에서 지켜내기 위한 법적 행정적 방패막이 세우는 데 허란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기술력 향상보다 방어전이 우선순위가 된 거네요. 게다가 뉴스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부동산 PF 위기도 여전히 진행형이잖아요. 자금줄 말라붙으니까 아예 금융권이 등판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던데? 네, 신한금융이 캠코펀드랑 손잡고 보여준 최근 행보가 아주 상징적입니다. 어떤 행보였죠? 원래 이 사업장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178세대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프로젝트였어요. 이대로 뒀다간 대출금 전부 떼일 위기였죠. 은행 입장에서는 초비상이네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신한금융이 단순히 빚독촉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사업 구조 자체를 주상복합으로 뜯어고치는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1,400억 원의 새로운 금융주선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예 직접 나서서 사업을 바꿔버린 거군요. 네,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66,510호에 달하고 그중 무려 76%가 비수도권에 몰려있는 캄캄한 상황입니다. 은행이 돈만 빌려주던 역할 넘어서 부실 현장 생사 결정하는 집도의의 역할을 자초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거대한 자본 흐름, 법적 방어막 이야기 들으면 약간 남의 나라 이야기 같으신가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건설사가 기술 투자 대신 전관 변호사 고용해야 하는 그 아슬아슬한 현실이 바로 우리가 걷고 있는 거리 위에서 실시간으로 증명되고 있거든요. 그 신사동 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며칠 전 9일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그것도 사람차 북적이는 압구정역 인근에서 리모델링 중이던 건물 외벽 비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진짜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파손되고 도심 한복판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붕괴 사고가 바로 건설사들이 왜 안전 관련된 리스크 방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좁고 밀집된 도심 한복판 공사는 진짜 미세한 관리 부실이나 빈틈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기업이 방패막이 세우는 동안에 시민들 머리 위로는 쇠파이프 쏟아져 내릴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거네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다행히 도시개발이 우리 안전을 높여주는 반가운 뉴스도 있습니다. 1985년에 지어져서 무려 39년 동안 인천 지역 안전 책임져온 인천 중부소방서 만석 119 안전센터가 드디어 그 열악한 환경 벗어나서 재건축 들어가며 임시청사로 이전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렇게 보면 정비사업이라는 게 그저 한강변에 번쩍이는 고급 아파트 지어서 집값 올리는 투기장이 아니라 소방서 같은 필수 안전 인프라 현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시민 생명선 지켜내는 기본적인 토대 닦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정비 사업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매일 걷고 생활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도시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수술 작업이거든요. 비록 그 과정이 오늘 살펴본 성수동이나 상대원동 사례처럼 복잡한 행정소송,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져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결과물은 시민 일상과 직결된 안전 인프라의 진화여야만 하는 거죠.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강변 초고층 랜드마크 둘러싼 조합과 대형 건설사들 행정 실책, 그리고 진흙탕 싸움. 네, 아주 치열했죠. 그리고 정부가 용적률 대폭 올려줘도 치솟는 비용 때문에 멈칫하는 건설사들 딜레마. 또 그 공백 메우기 위해 20조 원 가까운 천문학적 자금 쏟아붓는 LH의 긴급 수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아남기 위해 기술 혁신보다는 전직 장관들 방패로 내세우면서 리스크 방어에 급급한 건설업계 서늘한 속사정까지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여러분 매일 출퇴근하면서 마주치는 이 거대한 도시가 지금 얼마나 역동적이면서도 아슬아슬한 변화의 시기 겪고 있는지 조금 실감이 나실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은 새로운 건축 공법이나 미학적 혁신에 예산 투입하기보다 중대재해법 처벌 피하고 리스크 방어하려고 전관 출신 인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죠. 또한 수천억, 조 단위 예산 들어가는 메가 프로젝트조차 얄팍한 행정 절차 하나 혹은 조합원들 투표 조작 논란 하나로 하루아침에 무산되는 촌극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0년, 20년 뒤 미래의 우리 도시는 눈부신 기술적 발전과 편의성의 결과물로 완성될까요?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아니면 촘촘하게 짜여진 법적 방어망, 눈치 보기식 행정, 그리고 자본의 출혈 경쟁이 만들어낸 그저 무난하고 건조한 법적 타협의 산물에 불과하게 될까요? 방송 끝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 걸려있는 화려한 재개발 현수막이나 공사장 펜스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 펜스 이면에는 과연 어떤 치열한 법적 딜레마와 자본 생존 싸움이 숨겨져 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전문가님의 그 질문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기술 진보가 아닌 법적 타협의 산물이라니 내일부터는 출근길 마주치는 흔한 타워 크레인이랑 공사장 펜스가 완전히 다른 느낌표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심층 탐구가 복잡한 세상 읽어내는 여러분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드렸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탐구 시간에도 세상에 흩어져 있는 복잡한 뉴스 퍼즐 조각들 들고 여러분 시간 아껴드릴 완벽한 큰 그림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